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시민들도 우산을 쓰고 출근 중이신데 한파는 끝났는데 미세먼지가 참 안 좋았습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로 미세먼지 싹 씻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하자가 많은 수사다라고 윤 총장에 대해서 추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 하자 있는 수사. 윤 총장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상해할 표현이겠군요. 하자. 잠시 후에 추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돼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묻곤 하죠. 야, 뭐 하자 있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꺼내든 표현입니다. 하자 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 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과연 격리를 14일 하는 것이 충분하냐와 관련된 의문입니다. 감염자와 마지막 접촉한 게 17일째. 14일 격리 기간이 지나서 양성 나왔습니다. 28번 확진자 이야기입니다. 3번 확진자와 최소 엿새를 지냈는데 중요한 거는 14일의 격리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17일째에 혹시 몰라서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이 나왔다라는 것. 전문가들은 과연 14일 동안 격리한다고 해서 그때 14일 동안 증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바이러스 전문가와 함께 이 미스테리, 이 의문, 이 걱정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추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대놓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얘기했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지휘 감독권은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일선의 법조계 인사들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과연 추 법무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검찰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지휘하고 사건을 감독하고 사건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가 검사장에게 있는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번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마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종로의 민심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들이 종로의 민심을 듣고서 취재를 했습니다. 대선 주자 빅매치? 그거는 종로 밖의 얘기고 여기서는 갑툭튀다. 신조어 나왔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왜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여기 있느냐? 종로 민심 두 분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같으면 누구 뽑을지 알 수 없다. 복잡해진 종로 대전. 과연 최후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총선 알림에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치권에서 말로만 청년들을 위한다, 말로만 청년들을 대표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공천하겠다라고 했지만 전체 등록한 예비 후보의 5%도 청년들을 못 채웠습니다. 5%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전체 475명의 공천 신청자 중에서 청년들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647명의 공천 신청자 중에서 청년 2030 후보자는 4.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공천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경선 걸쳐서 최후 선거를 뛰는 청년들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다퉈서 양당이 2030 청년 했지만 사실상 관심은 뒷전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해요.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재선에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미국 내 반응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지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브로맨스가 깨져버렸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구상이 김 빠진 것 아니냐,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놓고 대선까지 정상회담 없다. 북한 안 만난다. 김정은의 관심 1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표심에 이 북한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싱크탱크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입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바이러스 전문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인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모셨습니다.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청와대 대변인 보수의 품격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제 짝꿍이자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혜영 교수님과 공감과 논쟁 국회 전문가 보좌관 출신의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미스터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는데 미스테리한 일이 나왔습니다. 격리 기간을 보통 14일 둡니다. 14일까지 증상이 없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17일이 돼서 바이러스가 발현된 사례가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격리 14일 충분한 것일까 걱정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자 추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미묘한 단어를 꺼냈어요. 윤석열 총장의 뭔가 기분을, 심경을 건드리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자, 당신 하자 있어. 이런 뜻인가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동대문.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특히 홍준표 전 대표를 어디로 보낼까 고민이 깊습니다. 홍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될지 양산이 될지 이야기 나눠보죠. 예측해보죠.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4일 격리 기간은 훨씬 지나서 17일 만에 바이러스 증상이 발현이 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드러났습니다. 28번째 확진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근본적인 의문은 과연 우리 정부가 정한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컨대 14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어서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이러스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말로 아찔한 걱정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볼 텐데요. 28번 확진자의 상황이 오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복기 14일, 무증상 감염, 28번 환자 미스테리. 통상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 그래서 격리도 14일간. 그런데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28번 확진자는 31살 중국인 여성인데 국내에서 확진이 됐죠. 잠복기를 지난 발병이다. 무증상 감염이다. 감염 경위가 오리무중입니다. 미스테리예요. 혹시 진통제 먹어서 증상이 발현됐는데 이걸 몰랐던 걸까?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강한 근육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통제로서 모를 수가 있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3번 확진자와 두 차례 강남 성형외과를 방문했던 인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8일 앞서 성형외과에서 처방받은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먹었다는 사실도 특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월 10일 3번 환자와 마지막 접촉 후 17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통상 격리하는 14일을 훌쩍 지났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능성 1.
증상이 없었으나 잠복기를 지나서 감염이 됐다. 가능성 2. 잠복기와 상관없이 무증상 또는 감염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무증상 감염 상태거나 진통제 복용으로 인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오늘 바이러스 전공하신 저희 돌직구쇼의 김정기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되는 건 교수님. 네. 이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격리 기간도 훨씬 지났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치하고, 두 번째 가능성이 최대 잠복기 14일을 넘겨서 발병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뭐 특정 사례이긴 하지만 잠복기가 최장 24일까지인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4일 동안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에 더 비중을 두지만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외적인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외적인 게 변수가 돼서 이 변수가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 부분을 그냥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는 뭐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3주까지 확대할 방안,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번에 이제 에어로졸 전파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중국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파 양상을 보고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지금 일본 그 크루즈 같은 경우에 하루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135명 확진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3,700명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한 400여 명의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35명이 확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에어로졸,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특히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즉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이런 그 공기 중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온 바이러스의 일부가 공기 중에 부유를 하면서 공기 전파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단기간에 135명이라는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충분히 공기 전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바이러스 전문가예요. 전공도 바이러스만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이게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라는 의미는 그냥 가깝게 침이 튀기거나 비말로써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못 만났어도 공조기가 돌아가는 같은 공간에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못 봤어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 지금 그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35명이라는 그것도 일부분만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비말 접촉 플러스 거기에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를 배제하지 말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정인 교수님이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주셨어요.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어쩌면 검토하지 아직은 못하고 있는 방안인데 두 가지예요. 자가격리 기간을 2주가 아니라 14일이 아니라 3주로 늘려라.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났을 때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라면 잠복기가 지나서 발현되는 것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아산과 진천 등에 생활하고 계시는 우한에서 건너온 우리 교민분들도 지금 14일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14일 이후에 정부가 그냥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한 주만이라도 더, 3주 정도 좀 연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작은 변수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8번 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가격리 2주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검사 없이 밖으로 격리 해제가 됐다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 28번 확진자 같은 경우도 14일 지나서도 아무 증상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본인 표현에 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해봤는데 불사 지금 바이러스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큰일 날 뻔했다라는 사례인데 지금 세 번째 전세기가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싣고 조금 전에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교민들도 특정 지역에서 이제 격리 수용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영 교수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전세기를 타고 세 번째로 오신 우리 교민분 중에서 5분이 어른 3분과 어린아이 2분 5명, 모두 어른이군요. 모두 어른, 5명의 어른, 지금 증상이 있는 거, 유증상자로 지금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밟고서 전세기 타고 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증상 검사를 해봤는데 5명에서 일단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사실 지금 점점 분위기가 제가 요즘에 언론 보도를 이런 걸 보면 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확진자 수는 크게 더 늘지 않고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자가 면역으로 나을 정도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려했던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좀 가벼운 몸살 독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 너무 우리가 공포심을 조장했던 건 아니.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고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은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가능한 것을 일단 다 우려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지금 끝난 거 아니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거예요. 3차 전세기가 들어왔고 이제 중국인 국적의 이제 가족들도 60여 명, 70여 명 함께 지금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오는 과정의 검역도 훨씬 더 예전보다는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쳤다고 합니다만 그 가운데 이미 지금처럼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계시다면 무증상인 분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숫자를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전원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산 진천이 아니라 이천 쪽으로 가신다고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만에 하나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안심이야가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차단을 해서 초기 대응 좀 부족했던 것 사실이잖아요. 뒤늦게라도 좀 대응을 더 철저하게 해서 지금까지 확진자 더 크게 늘지 않은 것, 사망자 늘지 않은 것 좀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3차 전세기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고 5분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분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사가 들어갈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밝힌 상황인데 일단은 5명의 증상이 있는 우리 국민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으면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도 저희들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사망자는 1,100여 명을 넘어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의 확진자는 지금 전해드렸던 것처럼 격리 기간이 훨씬 지나서 14일이 지나서 발병한 28번째 확진자를 포함해서 28명인 상황입니다. 중국 내 사망자는 1,100여 명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대한민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유독 한 국가, 인구가 중국 못지않게 많고 의료 수준도 조금은 낙후되어 있다라고 알려진 이 한 국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인도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미스테리예요. 13억 인도. 감염자는 3명.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 국가다라고도 한 조간 신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13억 인도에서 감염자가 3명. 왜냐? 중국 보세요. 4,200명. 전 세계 확진자는 4,365명. 우리나라 이 수준 높은 우리나라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도 28명인데 인도는 지금 3명이에요. 3명. 중국과 국경도 맞닿았고 13억 8천만여 명인 인도 확진자 3명. 더군다나 이 3명은 모두 중국에서 온 학생들. 이유가 뭘까? 위생상태 열악한 인도만 예외나? 아열대 고온 다습 환경 때문일까? 채식 위주의 식문화 때문일까? 강한 향신료 때문일까? 추측은 다양합니다. 저온 건조 기후를 좋아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대를 막은 것 아니냐? 추측뿐입니다. 김정기 교수님이 지금 계속 바이러스만 평생 연구하셨으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중국이랑 인도가 사실은 붙어 있고 인구도 훨씬 많고 인구 밀집도 많고 의료 수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기온,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활동성을 크게 잃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온다습한, 현재 지금 인도 온도가 한 30도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1월 15일자로 중국인 또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통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랐고요. 훨씬 빠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초기 대응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중국에서 초기 대응을 못해서 지금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미연에 차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뭐 지금 확진자가 3명밖에 없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강한 향신료 얘기도 한 조간신문에 나와서 카레를 먹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초기 단계를 잘했다. 역시 바이러스 전문가다운 분석이었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저희 돌직구쇼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주제를 공개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작심 발언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당신 수사 하자 있잖아. 라는 불편한 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대놓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편을 든 셈입니다. 이로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더욱더 고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몇 가지 발언들 저희가 잘라서 준비해놨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공연하게 면전에서 비판했던 이 광주지검장의 뉴스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그 광주지검장에 대해서 추 법무부 장관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그 지휘 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입니다. 이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 본원적 권한입니다. 위배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등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윤 총장의 명을 받들어 검찰이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라고 추 법무부 장관은 규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사의 지휘는 총장이 하는 게 아니다.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나나 그냥 추상적인 거다. 구체적인 건 지검장이 해야지 왜 총장이 하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과연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직 법무부 장관 A씨, 전직 지금 법무부 장관님들이 나서고 있어요. 검찰 전직 총장님들도 나서고 있고. 다 나와. A 전 장관님,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라는 검찰청법 12조에 정면 배치되고 전혀 법적 근거도 없는 말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법무부 장관 선배가 지금 후임에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전직 검찰 고위관 기자 B씨.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명백하다. 일선 검사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어요. 정 변호사님, 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휘 감독권은 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내가 내려보낸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안 하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어디서 검찰총장이 기소를 하냐. 뭐 이런 말 아닙니까? 법적으로 추 법무부 장관의 발언 맞습니까? 일단은 뭐 법무부 장관의 말씀을 궤변이라고까지 폄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법무부 장관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은 입법론적으로 하셔야 될 말씀을 현행 법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검찰청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시 공부할 때 보지도 않는 법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8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 법전 들고 나오셨어요, 옆에. 네네. 두껍게.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8조는 일반적인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나눴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추 법무부 장관의 그 이야기처럼 이 법이 해석이 되려면 12조도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컨대 검찰총장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검사들 지휘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추 장관 말이 맞죠. 예. 그런데 1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단순히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는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검찰청법 꼼꼼히 봤더니 예. 7조에 2가 있어요. 7조의 2. 7조에 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사무를 검사가 해야 할 일을 본인 검찰총장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면 예. 내가 할 수도 있고 예. 그 밑에는 차장 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게 검찰청법 7조 2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냥 검찰청법 12조만 보면서 그걸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은요. 영미법하고 틀려가지고 이렇게 법전이 딱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법전에 나와 있는 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 법 제도인데 예. 법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입법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같은 경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합격하기 어렵다. 변호사님 그 법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제가 법전 실물은 또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법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한번 들어주세요. 예. 이런 거 그냥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법전 지금 다 보시고 오셨는데 네네. 법전에 따라도 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는데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 추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그 표현을 썼어요. 하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런 표현 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하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강욱 등 청와대 관계자 기소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기소가 안 돼야지. 어디 총장이 밑에 차장시켜서 기소를 해. 이거 하자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하세요.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고. 저는 정 변호사님이 얘기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추 장관의 얘기는 궤변 맞습니다. 궤변이죠. 왜냐하면은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공소장 공개, 비공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규칙 정도를 가지고 한참 하위 법률 정도를 가지고 상위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저는요, 이미 추미애 장관은 속을 다 들켜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속이냐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이 역할. 예. 두 번째, 언제 어떻게 또 튈지 모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하는 역할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죠. 예. 속을 다 들켜버렸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데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또 좀 네. 찾아봤더니 2003년도에요. 2003년도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추미애 당시 의원이 대정부 질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2003년도에도 국정원 댓글 조사를 하고는 윤석열 팀장을 정부에서 좌천을 시켰었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내쳤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게 추미애 의원의 얘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자님이 그 얘기 하셨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움은 뭐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들켜버렸네. 창피해. 난 낯을 못 들 것 같아.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내가 과거에 했던 얘기,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 공개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배치될 때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이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본인의 행동했던 것들을 전부 다 뒤집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국민들의 상식과 특히 자기가 대표로 있는 법조계 인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조차도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로 깔아뭉개는 저는 법무부 장관의 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 박상현 총장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박성규 교수님 선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비 같다. 근데 이런 분한테 우리 추미애 장관이 속셈을 들키고 이런 신랄한 비판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하자란 말은 이제 민법상 저도 이제 법대로 나왔지만 이건 물건한테 하는 말이지 사람한테는 이제 안 쓰는 말이죠. 하자라는 것은 굳이 법을 한 우리 추미애 장관이 이런 용어 안 쓰고 예.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추 장관이 제가 볼 때 정치인 줄 알았더만 역시 이 법조인 본능, 뭐 법조인이란 말이 좀 너무 거창한데 로여 법을 아는 사람의 어떤 그 본능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 나왔듯이 청와대도 대변하고 또 국민들도 대변하고 또 검찰도 지휘 감독하고 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정 변호사 옆에 계시지만 약간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 조항에 대해서는 글쎄요, 추미애 장관의 말이 단순한 입법론만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예. 해석은 똑같은 법정을 놔두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 모든 내 감독은 엄마 아빠가 갖는다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그 미성년자일지라도 자기 결정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사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장 아니라 일선 검사한테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사장한테 한 이 추미애 장관의 말은 틀리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검찰이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 추미애 장관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는 다 좋지만 그래도 검찰은 위계 질서가 있어요. 예. 이 법을 가지고 전투를 하는 집단이거든요. 예. 말이 수사권이 뭐 경찰한테 다 준다 하지만은 일선에서 범죄인과 부딪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검사의 위계 질서는 무너뜨리면 큰일 난다. 이건 건들지 마라 말 하나 드리고 싶고. 하자라는 표현 쓰지 마라. 또 하나는 하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했다면 뭔가 이 공론화 과정 내지 또는 예열 미리 좀 달구는 이게 좀 필요하단 말이죠. 스탠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훅 들어온다. 이 법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서 이 말을 해야지. 예. 가서 내 뱉어버려요. 그럼 요즘 기자들 그냥 놔둡니까? 이 바로 이 선비 같은 사람도 이 청와대한테 잘 보이라 그런 거 아니냐? 예. 라고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예.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일을 볼 때 전 부분적으로 옳은 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약간 검찰 내에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또 미리 예고를 좀 해가지고 예. 그런 조치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해야 되는데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청와대 하수인 아닌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인정하고 예. 좀 그것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아까 전직 법무부 장관이 누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직 법무부 장관 A씨. 이제 검찰청 법을 어긴 거다라고 해석한 것은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세 분의 개인적인 다양한 의견들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박상철 부총장 같은 경우 하자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다. 그 물건에게 쓰는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 논쟁이 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추법무부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지난주부터 공소장을 저희들이 공개하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알 권리보다는 조금 있다 알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입법기관에서 오래 생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 생활 10년 알 권리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전 처음 들었어요.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 알 권리.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말장난이죠. 이분들은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 문제는요, 이념과 진영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저것은
얼마나 정의롭느냐, 얼마나 양심적이냐 이런 문제지 저렇게 법무부 장관이 말장난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했어요. 기자회견 하면서 검찰한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라. 근데 검찰은요,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검사가 지키면 이렇게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다가 아 그래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무죄 같아. 이 사람은 무죄 같아. 이 사람은 기소하면 안 되겠네. 수사하면 안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계속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청와대를 향한 그런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회에서 뭐 일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25년 됐습니다. 25년 됐지만 조금 있다 알 걸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도 밝혀서 지금 사실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사하는 검사 따로 있고 이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판단은 다른 검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익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검찰 내에서 좀 분리를 하겠다라는 발언인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벌써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입해 볼 때 수사를 검찰이 쭉 했잖아요. 하지만 기소하는 사람은 다른 검사여야 된다. 최고급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에게 판단을 맡겨야 된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일단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누가 한 말이냐면은 마틴 루터 킹이 한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법조인이 저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말씀은 기소팀과 수사팀을 갖다가 나누겠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생각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수사의 90% 이상은 누가 하냐면 경찰이 하거든요. 예. 근데 기소는 누가 하느냐?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미 분리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요. 공판 검사가 기록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보면서 공판을 진행을 했다가. 예. 다만 아주 큰 사건, 특수부 사건 같은 것들은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사건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 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게 지금 형사 재판의 실무를 갖다가 담당하는 검사나 아니 변호사나 아니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희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기소하지 말아라. 기소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요. 그 다음에 왜 이랬을까? 이게 지난번에 그 13명에 대한 공소장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공소장이 공개가 됐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 60몇 페이지 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더니 어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도 하고. 공소장, 저희들이 공개한. 네네. 저희 홈페이지 다 들어오셔서 보신다. 네네. 공소장 처음부터 끝까지 60페이지를 다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약본은 재미있게 잘 요약을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예.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게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게 본인의 소신이고 그 나름대로 철학이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할 말씀은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오해받을 이야기다. 다른 법조계 관련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고검장 출신의 법조인 A씨는요. 현행 수사체계상 수사기소 칼같이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갑자기 이 논의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법조인 B씨는요. 향후 이성윤 지검장이 별도 기소팀을 구성해서 임종석 등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경희대 석좌 교수님, 허영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 결정한다는 건 선진국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자 초법률적 발상이다.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 검사의 본질은 공수권인데 기소권을 배제한 검사를 만드는 건 검찰 제도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주 총장님, 알 권리보다는 조금 있다 알 권리. 그리고 수사하는 검사 따로, 기소하는 검사 따로. 지금 이 두 발언이에요, 논쟁이. 제가 추미애 장관을 좀 개인적으로 아는 편인데, 예. 그러면서 제가 비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 치고는. 친하다는 건데. 근데 저걸 좀 제가 대변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알 권리, 조금 있다 알 권리. 예. 이거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도 검찰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이 왜 옳은 건지를 알 겁니다. 이 말을 갖다가 예. 조금 있다 알 권리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아, 그렇군요. 아까 하자 있는 사람이란 말하고 똑같이 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말투가. 저도 이제 겨우 알아들어서 지금 대변을 방금 했는데. 이건 그렇게 친해야만 알 수 있는 정도면 네. 안 친한 저희들이 보기엔 추미애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저한테 고맙다고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말이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맞는 방향입니다. 지금 허영 교수님이 저하고 좀 친하고 참 한때 좋아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셨는데 너무 지나친 말씀하셨어요.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기소를 하냐?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판 검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검사가 어떤 자리를 좋아하냐면 구속하고 체포하고 가급적인 높은 놈, 센 사람, 특수부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반 형사나 공판 검사는 안 좋아해요. 사실 공판 검사야말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정말 국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근데 또 이것을 또 공론화 내지는 시기를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추미애 예. 장관이. 근데 이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 감각이 없으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바로 오해하잖아요. 지금 가장 따뜻한 게 뭡니까? 뜨거운 게. 이 선거 청와대 13명 기소된 거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말을 던짐으로 해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과연 이것이 오해를 받는다면 정정해서 말씀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아무리 이 추미애 장관으로 친하다 할지라도 예. 장관을 올라가가지고 일개 한 사건을 위해서 그런 발언이 아니길 바라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예,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그냥 묻고 싶은데, 그럼 조금 먼저 알아야 될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이게 조금 먼저 알거나 늦게 알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서열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알아도 되고, 좀 더 발전하면 이건 전제 군주적인 발상이에요.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주권 시대, 이건 아주 완전히 전제 군주적인 봉건적인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뇌를 한번 누구 말대로 같이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저 얘기를 왜 했을까? 두 번째로 공소장 관련해서 저희 얘기된 거잖아요. 공소장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왜 나왔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내놨던 거예요. 뭐냐면은 수사를 하고 범죄를 입증해서 벌을 주겠다고 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 정부가 깜깜이로 그냥 뭘 수사하는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국민이 전혀 모르고 가면은 이건 독주의 의뢰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걸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어떻게? 국회를 통한 견제 장치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먼저 알리든 늦게 알리든 이걸 공개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 아니고 그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장관이 국회의 권한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좀 과격해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고유의 권능과 권한이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입장만 강조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또 하나 반드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속이 이미 다 읽혀버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청와대를 보호하려고 저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면은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할까요? 민주당에게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 오히려 좋아할 얘기들만 다 골라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교롭고
참 흥미로운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날 한병도, 백원우, 장원석 이 세 분의 피의자 청와대 3인방이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이렇게 제목 달리잖아요. 청 3인방의 공동 입장문,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원석 전 선임행정관 모두 다 기소된 피의자들입니다. 추미애 장관 기자간담회 날 한병도, 백원우, 장원석 공동 입장문 냈습니다. 기소 13일 만에 공식 의견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안 했다. 검찰의 증거는 공소사실 입증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주관적 예단으로 번복돼 있다. 검찰 측 의견서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즉 검찰이 지금 정치하고 있다. 라고 이 세 명의 정치인들이 검찰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들이 정치하고 있다는 건 다 같이 느끼시는 거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지금 조사 중이에요. 매번 사실은 이제 지칠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저렇게 아직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떳떳하다면 그냥 조사 응하시면 돼요.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억울할수록 더 빨리빨리 조사받고 싶은 게 억울한 사람의 입장 아닐까요? 아니다라고 자꾸 덮어버리려고 시간 끄는 것 자체는 불리해요. 그리고 지금 뭐 기다렸다는 듯이라는 것은 뭐 언론사에 그냥 뭐 사견이라고 할 수도 우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얘기가 왜 저는 하나하나 오류가 느껴지죠? 첫 번째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 촛불혁명 끌어들여서 지금 권위의 오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촛불혁명 집어넣음으로써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아 맞아 우리가 이랬을 수 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굉장히 오류가 보이는 단어를 집어넣었고요. 검찰 증거는 공소사실 입증이 검찰 증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우리는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입증이 부족해. 저 자신감이나 저런 단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단순히 검찰 측 의견서 정도 예매 왜 저렇게 발끈하시는 거죠? 공소장이 저분들 말씀대로 단순한 검찰 측 의견서 따위라면 그냥 다 공개하라고 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조금 이따 알 권리는 왜 한 사람이 결정을 하죠? 국민들의 모두의 알 권리를 왜 한 사람이 판단해서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조금 있다가 알 권리예요. 괜히 지금 나가면 오해를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다 본인보다 현명하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거든요. 정치 선언문밖에 안 된다.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도 뭐 정치 검찰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야당 편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박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현 정부를 싫어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에 올라서 여론조사 했을 때 윤 총장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그거 너무 잘하신 것 같은 게 또 그렇게 끌어들여놓고 정치하려고 이런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많은 오류가 나오는데 잘못하면 제가 여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에 좀 오류가 보여서 그냥 지적을 좀 해봤습니다. 저런 얘기 한 거는요. 단 하나 이유예요. 나 죄 없으니까 공천 줘라 이거죠. 한병도 씨나 우리 장완석 씨 이분들은 지금 출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군요. 나는 억울하게 지금 윤석열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 부분 갖고 나의 공천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항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저분들이 과연 공소장을 제대로 읽었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거기에는 녹취록에 의한 증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의 정치적인 선언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분들의 정치적인 항변 선언문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총선이 이제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총선 알림판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 누가 이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저희 돌직구쇼 총선 알림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선거 결과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첫 번째 알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63일밖에 진짜 안 남았네요. 코앞이에요, 코앞. 눈물의 봉주, 순환의 태섭. 봉주, 태섭. 두 분의 주인공이 첫 번째 총선 알림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결국 당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정봉주 전 의원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통하다라면서 불출마 입장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박성규 전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대로 억울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직도 본인의 음해 세력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갸우뚱하게 돼요. 저는 지금 저 앵커께서는 불출마 선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출마 선언은 아닙니다. 예. 왜 아니냐면요. 저기는 지금 영원한 민주당원이다. 그리고 내가 잘려나간다. 이런 감성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기까지만 보면은 불출마 선언 맞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도 나한테는 옵션이 있다. 당의 결정을 승복할 건지, 아니면은 불복할 건지, 아니면 달리할 건지, 다른 옵션을 선택할 건지 수속 조치를 보고 결정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던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정봉주 의원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분이 부적격한 이유는 저분이 거꾸로 얘기해 본인이 나와야 된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특히 그 부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지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뭐였었냐면은 가장 미투의 문제에 단서가 됐던 여의도 그 호텔에 갔었다 안 갔었다 커피숍에 그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안 간다라고 했었죠. 안 갔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뭘로 밝혀지냐면 본인의 카드 내역을 밝혀져요. 영수증. 예, 영수증으로.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본인만 아니었으면 괜찮은데 그 여인을 정말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려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한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을 짓밟는 정도의 인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저런 부분은 좀 냉정해져야 합니다. 좀 민주당 관계자들, 금태섭 의원들,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 정봉주 의원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죠. 대통령만 인사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권, 국민이 행사하는 인사권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후보를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를 정봉주 의원이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아직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함에 따라서 이 지역, 사실은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 정봉주 전 의원의 바로 이 기자회견하는 날 금태섭 의원에 대한 일부 지역의 제명 요청까지 나와서 묘하게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금태섭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 요청이 하필 정봉주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 맞춰서 배포가 됐다. 5시간 전에 배포가 됐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권리당원 500이며 해당 위원이 자행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의 제명을 요청한다. 당론을 따르는 게 당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한 금태섭 의원은 당장 제명 조치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현역 의원의 낙선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지역 당원들이 그런 일 준비한다는 거 나도 소문으로 들었다. 내가 건의한 거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당세가 아주 센 강서갑에서 당원들이 그런 행동하게 한다는 건 잘못하는 것이다. 금태섭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죠. 사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장성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 두 사건이 연관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정봉주 전 의원하고 본인들만 알 텐데 이 시기가 묘하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인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우리 지역에 빨간 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도 얘기했거든요. 빨간 잠바. 정치인의 말은요, 외국어예요. 외국어다. 네, 그래서 해석이 안 돼. 정치인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저 얘기는 뭐냐면요, 해석을 해서 알려드리면, 아유, 내가 시킨 건데, 그거 알면서 왜 그럽니까? 우리 권리당원 다 내 말 듣고 저렇게 한 거예요. 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이건 장성철 소장님 본인의 견해예요. 저의 번역기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하는데요.
항상 저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공천받고 싶은데 상대방을 제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게 당원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지구당 앞이나 중앙당 앞에 가서 막 항의 시위하고 공천 주지 마라 그러면서 관제 데모 같은 걸 해요. 시켜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태섭 의원은 참 억울할 거예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나는 당 지도부에 미리 상의를 하고 반대 의견 표명했고 본회의장에서 나는 기권을 했다. 나는 내 소신을 지킨 거다라고 하는데 당으로서는 아니 왜 당신은 당론을 안 지켜? 이런 식의 좀 항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개인적인 국회의원들은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개인적인 소신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금태섭 의원에 대한 이 불편한 심기, 특히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법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두 분 다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 경력이 있죠. 조홍천 의원은 막판에 가서 찬성 표결을 했고 금태섭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금태섭을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의원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도 취재가 됐어요. 함께 보시죠. 어제 마침 공천 면접 심사가 있었어요. A씨, 민주당 공관위 심사위원이 공수처 기권했다는 비판 여론 어떻게 다독여서 선거 치를 거냐라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금 의원이 전후 경위를 설명하면 지역에선 대체로 이해를 하신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에? 지금 민주당이 이 지점을 정말 제대로 좀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정봉주 의원 저도 꽤나 좀 잘 알죠. 오늘 잘하시는 분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묘하게 그러네. 예. 근데 왜 저 지역을 택했을까? 이게 이제 권리당원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민주당. 이거 좀, 저도 좀 민주당을 좀 아끼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이 권리당원이 이제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도 꽤 듭니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자기 무리가 있어요. 저 지역에, 금태섭에 대한 뭔가 반발 권리당원이 많을 것이다,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국 청문회 때, 이게 왜 조국 편을 안 들었냐, 이런 분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정봉주 의원이 왜 저 지역을 택했을까? 그것도 이렇게 빨리. 정치 나보다 모르는 게 아닌가 좀 어리석게 보이는데, 민주당이 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민주당이 집권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을 벗은 탈지역주의를 했어요. 만약에 전라도만, 부산만 하면 집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약간 중도를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개파를 약간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망하려면 다시 개파로 가고 한 이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은, 제가 꼭 금태섭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은 민주당이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거든요. 이걸 수용을 못하면 이건 다시 옛날 개파 중심으로 가고 편협한 이념 중심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 이 문제만큼은 정봉주의 접점이 아니라 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권리당원들은 지도부에서는 좀 이건 오히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건 큰 문제 있는 문제 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지 못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명 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만약에 이제 금태섭 의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공수처 그 안에 반대를 하고 거기 기권표를 던졌다 이것이다라고 하면 제명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죠. 거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을 한다. 이거는 옛날 공화당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누가 봐도 저건 다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서 뺨 맞고 강서에서 화풀이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기자회견 장소까지 마련해 줬지만 박성규 전 대변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이 끝까지 당의 이 부적격 판정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아직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변수도,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본인 입장은 앞서서 장성철 소장님의 해석과는 달리 나랑 권리당원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총선 알림 함께 보시죠. 자유한국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대문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냐,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지를 놓고 당과 홍준표 전 의원 사이에 상당히 심상치 않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당의 이번 선거 전략으로 오늘 동아일보가 한강벨트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먼저 이해하고 나서 홍준표 전 대표와 당 지도부들 간의 어떤 이견, 기싸움, 이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이 세우고 있는 한강벨트 전략은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강을 따라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해야 한다. 이른바 수도권은 현역 의원이 민주당이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 허엄지에 대선 주자급들이 출마를 해서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동작 같은 경우는 나경원, 그리고 종로에는 황교안, 그리고 동대문 을에 홍준표, 광진 을에 오세훈, 이렇게 좀 나가서 좀 어려운 지역에 좀 주자급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전략을 한국당이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켜 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도 올리고 민심도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략인 건데, 문제는 이 동대문 당의 전략과 다르게 홍준표 전 대표가 나 서울 안 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황 대표 백댄서냐? 들어보시죠. 그거는 백댄서 하라는 거 아이가. 황 대표 백댄서 하라는 건데 나는 그거는 못하지. 수도권 선거도 중요하지만 PK도 중요하지 않느냐. 경남 지역에 험지가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 양산을을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백댄스 안 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승조 소장님, 네. 일단은 홍 전 대표의 주장도 보면 양산을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는 맞긴 하거든요. 그 부산, 경남, 특히 경남의 가장 험지 중에 하나가 양산을이에요. 김해도 있고 창원 성산도 있는데 그 양산도 이 한국당과 보수파 쪽에서 되게 어렵게 선거를 치르고 항상 좀 국회의원에서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지역에 내가 한번 나가서 PK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발 좀 서울로 돌아와서 동대문에 나가라. 제발입니까? 예. 제발? 네. 제발과 협박이 함께 이제 상존해 있는데, 안 오면은 당신 공천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맞부딪히고 있잖아요. 예.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자, 이번에 내가 부산, 경남에서 내가 교두보를 마련해서 다음번 2022년도에 대선 후보로서의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그 흐름과 그 길에 지금 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당에서는 전국적인 선거를 봐야 될 것이고, 홍준표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그래, 내가 당을 위해서 한번 동대문 가서 출마해 볼게, 이렇게 결정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PK 지역의 험지에 가서 내가 교두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과 당신 동대문에 와서 한강 벨트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라, 이거 다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극단적으로 너 동대문 안 오면은 그 공천 안 줄 거야. 그러면 난 무소속 나갈 거야. 이런 감정적인 대립은 하지 말고. 그건 거의 막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하고 홍준표 대표가 정말 당을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나가겠다는 양산을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민주당 후보는 누구냐? 센 분 나와요. 김두관 후보가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지역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의 성지인 양산을 이번 총선은 문정과의 대결이니 의미가 있다. 동대문보다 양산이 더 나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양산을 서울 못지않은 험지. 그러니까 김두관이가 내려오는 거 아이가.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계속 서울 출마 압박하면 당이 날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은 이 양산을에 누구한테 미리 제안을 했냐면 김태호 전 지사에게 양산을을 제안을 했어요. 양산 출마 요청 받았다. 고민했다. 하지만 난 거창 간다. 이분은 또 거창 대사예요. 뭔가 지금 당 지도부의 제안과 주자급들이 선선히 지금 받지만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선거 참모라면 예. 김태호 지사는 양산을보다는 김해에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건 한국당이 잘못한 거다. 네, 김해에서 한번 김경수
전 후보를 상대로 이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지사는 김해로 보내고 홍준표 대표는 동대문에 정말 못 올라오겠다고 하면 양산에 가서 한번 김두관을 막아봐라. 그렇게 하는 게 좀 올바른 배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상당히 흥미로운 게 보시면 백댄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동대문 나가는 건 황 대표의 백댄서 하는 거다. 장 교수님, 이건 맞습니까? 백댄서 하는 겁니까? 오늘 제가 한강벨트 봤을 때 한강벨트가 탄탄하지 않아요. 나경원 의원 정도 좀 탄탄하게 보이고 예. 사실 황교안 대표도 불안불안, 오세훈 전 시장도 불안불안, 여기에 홍준표 사실 또 하필 홍준표 전 대표 얼굴을 빨갛게 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험지 출마 미루던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언하자마자 나를 백댄서로 뒤에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보면은 생각도 살짝 지금 종로보다 예. 동대문 을이 조금 뒤에 있어요. 맞아요. 백댄서다 이거죠. 뒤에도 있고 지역적인 걸부터는 있는데 종로보다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봤을 때는 약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댄서라는 표현을 본인이 쓰신 거고 제가 볼 땐 양산 정도도 지금 양보를 좀 어느 정도를 하신 거잖아요. 처음엔 나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했다가 그래 내가 그리고 또 양산도 사실 험지도 맞거든요. 네. 그리고 홍준표 말씀대로 뭐 문 대통령의 뭐 사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양산에 나간다라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유권자들에게도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당에서 좀 한 발 물러선 홍 대표 얘기를 좀 들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백댄서라는 표현은 뭐 홍 대표만의 아주 시그니처 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에 그냥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웃기죠 일단. 예, 아니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예. 지금 저 상황이야말로 지금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갈 거냐 말 거냐. 많은 국민들이 뭐라 그랬죠? 야, 뭐 저렇게 재는 거야 세상에. 당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심판한다고 해놓고 왜 저렇게 계산이 많은 거야 이랬잖아요. 저는 홍준표도 그렇고 김태호 전 지사도 그렇고 저분들은 당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인물들이세요. 홍준표 전 의원은 대표까지 하셨잖아요. 저럴 때는 본인을 내려놓는 게 맞아요. 본인을 내려놓는 게 맞아요. 현재 대표에게 내가 당신 백댄서냐 하는 얘기는 지금의 대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선거는 뭐 자유한국당 편을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기를 가지고 붙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당의 지도부부터 내가 좀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런 계산들을 앞세우게 되면은 누가 따라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면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조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임감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백댄서가 스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오히려 백댄서 출신의 스타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치권이요. 둥그런 축구공이 아니라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동대문에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차기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이 끼칠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결국엔 정치에서는 이기더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백댄서 하다가 스타 된 사람도 많거든요. 옛날에 뭐 이효리 씨 백댄서 하다가 아이돌로 데뷔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총선 알림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하플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나왔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첫 번째 하플, 두 번째는 1339에 황당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자녀 2명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부부 사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랜만에 보네요. 기성용 선수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근에 김정은과는 대선 전에 안 만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 청와대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실무 협상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 열받은 거예요. 그 대선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판단하에 북핵 이슈보다는 일단 난 재선부터 북한에 관심 끄겠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북미 협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dead, 죽었다 라고 평가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죠. 북한이 다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ICBM 쏜다는 거예요. 북미 간의 2년 가까운 대화 공백,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은 어떻게 되나요? 벽에 부딪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핵화 협상이 기본 틀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겠냐는 거겠죠. 한편
그제요. 이 대선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뉴햄셔, 우리말로는 뉴햄프셔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 푸 발음 안 하더라고요. 뉴햄셔. 좀 어색해요. 예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새 대결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후보 선출이 확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은요, 민주당은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기에 바쁘다, 표를 셀 줄도 모른다 라고 비판을 했고, 탄핵 사기로 지지율은 최고라며 민주당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는 자신이 트럼프의 맞수라며 트럼프를 이기는 버니, 영어로 하면 버니 비트 트럼프이란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중도 온건 성향의 부티 지지보다 강경 진보인 샌더스가 트럼프의 더 손쉬운 상대로 판단해서 샌더스 후보를 역선택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북한학과 주임 교수님인 박상철, 여기저기 또 많이 전문 영역을 또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얘기 안 해. 데드.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장관도 금강산관과 하겠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정보 홍보를 하자면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직책이 20년이 넘는 북한학과 주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꼭 북한학으로 좀 불려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전화하니까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남북 관계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변수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두 가지 입장에 있다는 걸 우리가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이 당사자로서의 한국이 있고 중재자로서 한국이 있어요. 네. 중재자로서 한국 잘 알겠지만 북한과 미국 간에 이거 핵을 없애느냐 전쟁이냐를 중재자로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당사자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한반도가 잘 되면 경제까지도 평화가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경제까지도 파급의 효과가 있다. 이건 당사자로서 미국이 흔쾌히 도와주지 않더라도 방법이 나오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그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선거에 들어섰으면 미국은 지금부터 이미 선거가 시작됐거든요. 대선이죠.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즉 뭐냐면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에는 국민들이 원하고 정치권이 원하는 조율을 같이 해가면서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하플 소식은 1339에 장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국에 말입니다. 아, 이거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 다들 아시죠? 1339. 안 그래도 1339에 정작 전화 걸면 통화가 안 된다. 워낙 바쁘니까 이런 뉴스도 보도해드렸는데 장난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 1339 콜센터에 2만 통에 가까운 전화가 오고 폭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자신의 여행 이력, 건강 상태를 상담하려는 전화지만 황당한 사례도 많다고 해서 오늘 취재가 됐어요. 상담을 요청한 한 남성 왈! 여보세요? 제가요? 아무리 봐도 신종 코로나예요. 이 걸린 것 같거든요? 제가요? 집에 있는 햄스터에게요? 아무래도 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호소를 하는 사례가 있고요. 기껏 상담 내용을 다 끝냈더니 어떤 분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다 뻥이야! 이렇게 외치는 실제 사례도 녹취록도 있어요. 밤에 술을 먹고 전화해서 상담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말이에요. 저희 집 아랫집에요. 중국인이 살거든요. 그 중국인이랑 스쳐서 불안하거든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전화도 실제로 걸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가요. 이렇게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 평균 5,000통.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혜미 콜센터장님, 1339 콜센터장님인데 호소했어요. 박혜미 센터장님, 저희 돌직주쇼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발 햄스터한테 올맞다라는 전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2m 이내 비말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중국인을 스쳤다고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도 부탁을 해왔는데 장희영 교수님, 아 이거 뭐 사실은 저희가 좀 리얼하게 재밌자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요
햄스터한테 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장난 전화 지금 좀 제발 좀 멈춰주세요. 참고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김진 앵커가 하셨습니다. 예. 전화 거셨던 건 아니죠. 아유, 제가 건 건 아니죠.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비단 1339 뿐이겠습니까? 평소에도 뭐 119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허위 전화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 정말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분들, 정말 112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수사나 이런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지금은 공포스러운 분위기잖아요. 이 와중에 뭐 술에 취해서 하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변명이 되지가 않는 일들이죠. 저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좀 또 하나 걱정 이런 게 있으니까 자제해 주세요라는 말 때문에 또 그래 나도 해볼까 이러는 분들 생길까봐 또 걱정인데 네. 우리 높은 시민의식 이렇게 위기에 보여주는 게 또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여나도 하시지 마시고 하셨던 분들도 반성하시고 지금은 좀 자제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신문기자 출신이세요.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서 저 막내 기자 때 저희 사회부 사건팀에 24시간 당직을 서요. 제가 한번 당직하는데 꼭 제가 당직하는 날 술에 취하신 분이 전화를 하세요. 내가 한잔했거든?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제 이름도 하세요. 네가 김진 기자 맞지? 한 번 제가 당직 안 한 날 김진 기자 좀 바꿔달라고 한 분도 계신데 꼭 술 취하고 습관처럼 이 전화번호 외우셔서 전화 거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정익진 변호사님. 이게 범죄예요. 범죄다. 왜냐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못된 장난. 못된 장난. 법전에 못된 장난이란 그 용어가 들어간 건 제가 처음 봤는데 오늘 법전 들고 오셨는데 그 표현이 나온다는 나옵니다. 거죠? 예. 못된 장난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그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지도록 돼 있거든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법정 최고형이 20만 원이에요. 예. 20만 원 벌금에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장난 전화 한 통에 20만 원 상당히 비싸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플 소식 만나보시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린 자녀 2명을 방임학대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원룸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던 이들 부부는 2015년 첫째 아들을, 2016년 둘째 딸을 출산했지만 둘째 딸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 그의 가을 사망했습니다. 둘째 딸 사망 이후 셋째 아들까지 출산했지만 셋째 아들마저도 방임과 학대 속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돌도 안 된 아기가 숨을 뻗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요, 둘째 사망 사실도 숨겼고요,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3년간 700만 원 챙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습니까? 셋째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부터 실시한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지자체가 첫째 아들 A군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학대 방임 흔적을 발견했고 둘째 딸 역시 집에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두 자녀의 사망 사실까지 밝혀낸 겁니다. 처음 둘째는 친척집에 가 있다라고 둘러대던 이들 부부는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아이들의 시신은 부부의 친척 묘지 인근에 암매장돼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 규명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 이게 부모로서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특히나 보면요, 둘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정부로부터 수당을 3년간 700만 원 챙겼다는 건데 매달 정부에서 몇십만 원씩 양육수당 이렇게 입금되잖아요. 과연 본인이 학대해서 암매장한 아이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당을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뭐라고 탈 얘기가 없네요. 우리 사람들 얘기할 때 어렸을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들죠. 그러니까요. 하나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여기는 것은 정부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과정에 있고,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 부분에 그래도 좀 이런 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 좀 확인하고 싶고, 두 번째로 20대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애를 셋 낳았잖아요. 예. 이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추론해보면 이 20대 젊은 커플은 아이를 낳고 싶은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으니까 저게 방치를 해서 결국엔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겠죠. 젊은이들에 대한 그 효과적인 피임 계획,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성풍속도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악플입니다. 기성용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축구대표팀 전 주장이었죠. 기성용의 국내 복귀가 무산. 기성용 측은 서울 전북과 모든 협상을 종료했다며 매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K리그 복귀는 없다라는 입장 밝혔어요.
기성용 선수 복귀를 위해 친정팀이 서울과 접촉했고 이어서 전북과 입단 조율이 잘 되는 듯 했는데 2009년 기 선수가 서울에서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할 당시 서울 측과 별도로 맺은 계약 조항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기성용이 복귀해 K리그의 다른 팀으로 갈 때는 서울 측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위약금이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6억 원에 달해서 전북이 기성용 영입에 주춤주춤. 지난 10일 서울이 다시 기성용 선수에게 수정된 조건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당초 기성용 선수는 뉴캐슬에서의 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서울로 돌아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원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 관계자들은 기성용 복귀 무산에 한 목소리로 아쉽다고 입을 모았고 K리그의 흥행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SNS를 통해 거짓으로 내게 상처를 준다면 나도 진실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를 가지고 놀지 말란 글을 영어로 남기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수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1루 다들 아시죠? 지금 231루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별도의 독립 채널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31루의 주제는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오늘 한 조간신문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논란 잠시 후 저희 231루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